중간중간 이렇게 좀 인터벌이 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아마 그 금융상품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해는 안 가실 수 있는데,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오늘만 잘 들으셔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서 고객들에게 적절한 재무 설계 컨셉으로 제안을 하고, 제가 보통 재무 설계로 이렇게 하면은 좀 닷건 계약을 하잖아요. 그거의 비밀을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터디 목차 중에 오늘 이제 마지막에 종합재무상담인데, 이제 총정리죠. 이제 그동안에 배운 이유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다 배운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종합재무상담에 필요한 이유가 있겠죠. 이제 고객의 입장이 있을 것 같고, FC의 입장이 있을 것 같아요. 고객 입장에서는 종합재무상담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보세요. 아무 말이나 막 철훈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죠. 그것도 맞죠. 나인경 FC. 새는 돈을 종합재무상담하면 새는 돈이 막아지잖아. 네, 김민수 FC님?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하느냐 안 하고 있으면 그쵸. 정리도 좀 필요하다. 사실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다 맞는 말인데 제가 생각한 이유들을 좀 적어봤죠. 인생에 이제 필요 자금을 좀 계획적으로 좀 준비할 수 있다. 비슷한 말씀 하셨는데, 그 다음에 지출 관리, 새는 돈을 좀 막을 수 있다.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쓰지? 한번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험에 대해서 좀 점검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은퇴에 대해서 좀 준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죠. 그래서 고객들한테는 종합재무상담이 꼭 필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FC들은 그걸 하고 있고 어떤 FC들은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고객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FC 입장이 있을 것 같아요. FC들 관점에서는 고객의 삶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좀 불안한 적 있지 않으세요? 신입 FC님들은? 이거 철회 날면 어떡하지? 근데 이런 생각 좀 들잖아요. 그러니까 든다는 이유는 뭔가 고객이 정말 만족한 상담을 했다라기보다도 FC가 뭔가 강요를 좀 해서 고객이 그 자리에서는 빠지 못해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고객이 조금 이거는 좀 나한테 부담스러운데 라고 느낄까봐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도 좀 불안하다 이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종합재무 상담을 하게 되면 고객의 삶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에 상담 이후에는 저는 거의 관리를 안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시스템 관리는 하지만 전화를 해서 제가 막 살갑게 잘 지내시죠? 요즘 뭐 날씨가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플랜을 제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투자도 배우고 뭐 은퇴에 대한 것도 배우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보장은 싫은데 은퇴 얘기는 듣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보장 은퇴 다 듣기 싫은데 투자 얘기는 듣고 싶을 수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하나가 엮어지게 되면 그 다음으로 또 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실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면, 제가 이제 지난달에 이제 또 뭐 의사 계약도 하고 이제 막 이렇게 계약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고액 계약이 들어가면 재정질문서를 봤죠. 재정질문서를 봤는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신 분인 거예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정확하게 이제 뭐냐면, 금융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의 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자와 배당으로 연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그럼 예를 들면 총 금융소득 3천만 원이 발생했다. 2천만 원까지는 동일하게 15.4%의 세금을 떼지만 넘어가는 그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원장님들의 세율이 어때요? 42%, 45%라는 거죠. 그럼 42%, 45%인데 1천만 원에 대해서는 420만 원을 세금으로 떼가는 게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다 통과가 다 됐어요. 그리고 나서
완료가 된 상태에서 제가 내일 정도 이제 한번 이제 또 찾아뵙기로 했는데, 찾아뵙고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 이제 이런 걸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됐을 때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를 막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막 저도 막 이런저런 걸 막 자료를 찾아보면서 그랬더니 제일 크게 타격이 있는 게 건강보험에 대해서 타격이 있다는 거예요. 1,000만 원 이상의 이제 그 금융소득이 더 발생하게 되니까 3천이 되면은 추가 1,000만 원에 대해서 보통 이거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3천만 원의 소득이 다 올랐다라고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건보료 산정 시에. 원래는 금융소득은 분류과세죠. 실제 소득에 반영이 안 돼야 되는 게 맞는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실제 소득이 반영이 돼버립니다. 건강보험 산정 시에는. 그러면은 월 기준으로 20만 원, 그래서 연 기준은 240만 원의 건보료가 추가 부담이 돼요. 그러면 그럼 원장님들 같은 분들은 이미 건보료를 거의 뭐 몇백만 원씩을 내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 또 추가로 더해진, 이것 때문에 더해진다라는 거를 본인들이 모르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플랜을 결국에 뭐냐? 비과세와 이제 절세 플랜으로 넘어오셔야 된다는 거를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자료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계획해서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면은 좋겠다. 오늘 전화를 왜 이렇게 많이 오죠? 네. 그래서 이제 고객들의 이제 다양한 플랜을 제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고객에게 높은 만족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신뢰가 돼서 한번 체결이 되면 그 계약은 쉽게 깨지기가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더 많은 소개로 이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종합 재무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죠. 동의하시나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상담을 좀 하려고 굉장히 좀 노력을 하셔야 돼요. 다양한 각도. 우리가 보험 설계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거를 결국에는 우리는 보험 계약을 하는 게 좋은 거지만 그 좋은 그 과정을 나만 좋으면 안 되고 고객도 좋을 수 있도록 이 중간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한번 그 말씀드렸던 건데 넷플릭스에 있는 시리즈예요. How to get rich. 나만 몰랐던 부자 되는 법이라고 한국어로 검색이 되면은 이제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얘기 아침 저녁 때 제가 한번 했었는데 못 들으신 분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분이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재무 설계사이면서 이런 그 베스트셀러 작가인 거예요. 근데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과 뭔가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제 해서 그 전국에 있는, 미국 전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재무 상담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막 받았어요. 그래서 몇 개 이제 팀을, 이제 부부죠. 부부인 경우도 있고, 이제 싱글인 경우도 있는데, 이런 재무 상담을 진행하는데 막 몇 주간에 걸쳐서 막 진행을 해요. 이제 그런 중간중간 이제 줌 미팅도 하고, 실제로 만나서도 막 진행을 하고. 근데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이 나와,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혼을 하고 자녀를 혼자 키우는데 엄청 돈을 많이 받아요. 배우자로부터. 근데 이제 1년에 최소 50만 달러는 쇼핑에 쓴다는 거예요. 거의 이제 5억을 쇼핑한다는 거거든요. 5, 6억을. 근데 집도 되게 큰 집 사는데 다 렌트예요. 막 이제 이런 부분들로 소비가 많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산은 별로 없는. 현금 흐름이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고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부자처럼 보이지만 실제 부자 아니다 이거죠. 저런 사람들은. 근데 이제 우리 주변에도 부자처럼 보이지만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꽤 많다. 인스타그램 뭐 온통 그렇잖아. 우리 막 그 유럽 여행 다니고 뭐 명품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부자처럼 보이죠. 근데 이제 그분들의 삶을 자세히 보면은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더 많은 소비를 한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저축에 대한 부분이나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약하고, 그러니까 자산 형성이 안 되면서 실제로 이제 그 지출이 이제 많고 보여지는 거는 더 부자처럼 보여야 되니까 더 많이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이 그 시리즈를 보고 저도 반성을 많이 했어요. 저조차도. 요즘에 그 뱅크 샐러드 있잖아요. 그 앱을 제가 쓰다 안 쓰다 하는데, 그래서 매일 지출액을 확인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네. 오늘 너무 많이 썼네. 줄여야겠다.
나 왜 할부가 이렇게 많은 거야? 아니, 저도 이제 제 스스로한테 이제 그런 것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가 재무설계사로 일을 하는데 내 자산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남들에게 좋은 얘기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이제 한번 내용 한번 보세요. 저런 것들.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1교시 했던 내용인데 다시 이제 이걸 좀 풀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재무설계 RP를 이제 고객들한테 이제 좀 하거든요. 할 때, 여러분들도 이제 하셔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사람이, 고객이 앉아 있는데, 재무설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게끔 뭔가 동기부여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쓰는 RP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축구에 대한 RP예요. 그러니까 우리 축구 경기를 하면은 이런 포메이션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왜 그러세요? 축구 경기를 하면 우리가 포메이션이 있는데 11명의 선수가 전원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11명의 선수가 전원 방어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골키퍼 있고 뭐 수비 라인 있고 미드필더 있고 공격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재무 설계라고 하는 거는 방어에 대한 부분들도 신경을 쓰는 거예요. 보험에 대한 역할. 우리가 재정적인 어떤 질병이나 상해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보면 안 되기 위해서 이제 방어 전략을 깔고 가는 게 이제 보험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중간 정도 되는 어떤 뭐 목적 자금 설계라든지 그 다음에 최전방에 있는 단기에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그런 거에서 동의가 되냐 이런 것들 물어보면서 금융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혹시 하고 계시냐? 안 하시면은 우리가 이제 기간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설계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재무 설계에 대해서 필요하겠네요라고 느끼게 되는 그 과정들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골프채 RP를 써요. 골프채 RP. 고객님 골프채가 혹시 몇 개인지 아세요? 골프 치는 사람들 사실 저도 세봐야 알지. 정확하게 몇 개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여러 개를 쓴다는 건 알잖아요. 우리가 한 가지 채로 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티샷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그린에서 시작을 할 때 제일 공을 멀리 보내기 위해서 쓰는 채이거든요. 드라이버. 그러면은 중간에 이제 첫 번째 이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세컨샷을 칠 때는 아이언을 치죠. 보통 뭐 7번이나 뭐 8번, 5번이나 이제 이런 애들을 치고 마지막에 그린에 올라가서는 이제 퍼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짧지만 정교하게 치는 샷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고객들이 적금을 가지고 나는 이걸로 계속 운용을 하고 있어요. 라고 이제 하시는 경우에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때 고객님은 퍼터로 파4홀을 300m를 계속 가는 거랑 똑같은 거다. 그 얘기를 해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길게 가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짧지만 유동성이 있는 적금도 물론 필요하다. 근데 걔는 1년 동안 그 유동성 확보가 좋은 거지 사실 이자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이제 어떤 투자 수익률 이런 부분에서는 썩 좋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해 주면서 우리가 골프를 칠 때 여러 채가 필요하듯이 금융상품도 다양한 구성을 통해서 이제 짧게 가는 거, 중간 가는 거, 멀리 가는 게 필요하다. 근데 짧게도 가는 게 좋으면서 중간도 되고 멀리 가는 상품이 있나요? 네. 그런 올라운드 플레이어를 하는 상품은 없죠. 그래서 모든 금융상품은 단기 목적성 상품을 띄느냐, 중기 목적성 상품을 띄느냐, 장기 목적성 상품을 띄느냐에 대한 부분이 다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연금을 들었는데 1, 2년 됐는데 원금도 안 되더라. 이런 거지 같은 상품이 있나요? 라고 한다면 그거는 장기 목적성 상품을 가지고 단기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한다는 거죠. 마치 드라이버를 가지고 퍼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처음부터 약간 선거절 처리 느낌으로 이런 얘기들을 해주면 고객들에게 당신은 여러 개의 금융상품 라인업이 필요합니다 라는 거를
사전에 깔고 가는 거죠. 인생에서 일어난 일들, 요거는 뭐 여러분들 많이 쓰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구간별로 봤을 때, 이렇게 사회 초년기, 가정형성기, 자녀 성장기, 생애 전환기, 노후 생활기에 대한 5개의 단계로 나눠지는 삶을 살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뒤에 오는 생애 전환기 이후에 있는 노후 생활기부터의 저런 은퇴 자산이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 때가 준비가 안 된 거가 가장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저거를 지금부터 나랑 한번 모아보자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 그러면 얼마의 우리가 이제 자금이 필요한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요 뒤에 보면 나오죠. 네, 찍으세요, 빨리. 네, 그래서 우리가 생애 전환기 이후에 계신 50대 막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은퇴 설계를 하기에는 진짜 답이 안 나와요. 그런 분들은. 근데 그 얘기를 30, 40대들한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재무적 이슈 비용을 계산을 대략 해보면 이제 이게 기본 비용이잖아요. 결혼 비용, 주택 비용, 자녀 교육 비용, 은퇴 비용. 총 20억, 26억. 여기서 빠진 게 뭐예요? 생활비 다 빠졌잖아요. 생활비. 근데 내가 쓰는 돈에, 그러니까 내가 받는 급여에 생활비를 대충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만나보셨잖아요. 많이 만나보시면 몇 퍼센트 정도를 쓰던가요? 임상적으로 우리가 70%. 그렇죠. 또 거의 한 7, 80% 쓰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그 없어요. 네, 저축을 할 수 있는 재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라는 걸 인식을 시켜주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했던 나만 몰랐던 부자 되는 법 그거 보시면 그 단계를 반드시 거칩니다. 그 영화는 아니죠. 그 시리즈 중에.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8편짜리인데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방향으로 가고 싶으시다면. 네, 주말에 보세요. 주말에. 네. 투자 수익률 우리 중요하다. 이제 하는데 저는 이제 크게 세 구간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세 구간. 자, 0세부터 30세까지는 부모에게 도움받는 기간이에요. 그렇죠? 내가 돈을 안 벌어도 되는 기간. 근데 30세에서 60세는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근데 이제 60세에서 100세는 은퇴로 소비해야 하는 기간이에요. 그럼 실제로 내가 30세부터는 내 인생 70년을 책임져야 되는데 실제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딱 30년 정도밖에 안 되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한 20년 정도라고 봐야겠죠. 20년을 경제활동을 하고 뒤에 10년에서 20년은 그냥 생계 유지를 하는 거죠. 대다수의 그냥 삶을 보면은. 그리고 그 뒤에는 뭐 국민연금 좀 받은 거, 뭐 자녀들이 좀 주는 거 해가지고 이제 사는 경우가 대다수다라는 거죠. 은퇴 준비를 넉넉하게 해서 은퇴로 아무 뭐 소득 생활을 하지 않고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우리나라에서 딱 26%밖에 안 돼요. 나머지 74%는 제가 지금 얘기해드린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만나는 고객들의 74%도 대부분 그런 삶을 살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나로 인해서 갑자기 인생이 뒤바뀌는 거를 우리가 만들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그 74%에서 어느 정도의 좀 안정권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을 좀 나 때문에 그래 도움받았다라고 하면은 좋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대략 얼마의 돈을 벌 수 있을까 계산해 보니까 평균 연봉 4천만 원이라 그러면 12억 버는 거예요. 12억. 세금 다 생각하지 않고 5천만 원이면 10억 버는 거고요. 6천이면 18억 벌고 7천이면 21억 버는데 우리 연봉 7천을 평균적으로 이제 30년 동안 받는 사람은 굉장히 상위권이거든요. 저 정도면. 근데 좀 전에 이제 페이지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활비를 제외하고 써야 되는 돈이 얼마라 그랬죠? 대략 20억에서 26억. 안 맞잖아요, 이게 수치가. 그래서 우리는 벌 수 있는 돈이 현저하게 적은데 많은 그 재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다 준비할 수도 없지만 투자라는 거가 반드시 따라줘야 된다. 투자를 빼놓고 얘기하면은
이게 수계산이 절대 안 나와요. 이게.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은퇴에 대해서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전에 이제 4%의 룰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윌리엄 벤젠이라는 그 42년생인가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아직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분이 4%의 룰을 말씀하셨는데,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4%로 매년 살아갈 수 있으면, 대략 한 10억 정도가 있다면 4%면 4천만 원이잖아요. 4천만 원을 가지고 내가 올해 1년을 살아갈 수 있으면은 그 원금을 까먹지 않고 평생 살 수 있다라는 게 4%의 룰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역산으로 그럼 계산을 하면은 내 소비에, 내가 월에 필요한 자금의 25배, 그러니까 연으로 계산했을 때, 예를 들면 300만 원이 월에 필요하다. 그럼 12 곱하기 25년. 그래서 9억 정도가 있으면 그래도 내가 은퇴를 어느 정도 시작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원칙은 내가 그럼 목표 자금을 얼마로 둬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고객들하고 얘기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유명한 분이 얘기한 거, 이렇게 하면서 가시면 되겠죠. 그럼 은퇴자금 10억을 어떻게 만들까? 이게 이제 중요한데, 30세인 경우도 있고 40세인 경우도 있을 텐데, 30세인 경우라면 제가 봤을 때 현실적 은퇴는 한 70세부터라고 보는 거예요. 60세 너무 은퇴가 길어요. 돈도 없고. 그래서 70세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40세인 경우에는 30년 정도가 남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투자 기간 대비 복리의 자산 증진 효과를 해서 72 법칙 아시죠, 여러분들? 72 법칙을 대입을 한 거예요. 투자 수익률 8%가 났을 때 20년 동안 운용을 하면은 내 자산의 4.7배가 되더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좀 적용해서 응용을 해볼게요. 현재 나이 40세예요. 그런데 10년 동안 여차저차해서 2억을 만들어요. 여차저차해서 50세까지. 그리고 50세부터 70세까지는 20년 동안 그 자금을 건들지 않고 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봉이 8% 이상으로 운용을 하면은 그게 얼추 10억이 되더라. 이제 이 뜻인데, 세부적으로 좀 보면은, 자, 40세에서 50세까지 120만 원씩 10년을 투자하면은 연수익률 8%가 유지가 됐을 때 1억 9,986만 1,000원, 대략 2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40세 월 120, 여차저차하면 할 수는 있잖아. 우리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 120을 갖고 2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투자 수익률 계산기 하니까 딱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2억을 갖다가 20년 동안 운용을 하면 4.7배의 자산이 상승을 해요. 그래서 9억 4천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10억이 대략 만들어졌으니까 70세부터는 거의 10억을 지켜가면서 내가 은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투자 수익률이 좀 더 나거나 아니면 내가 자금이 좀 필요하면 약간의 편차가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대신에 내 자산이 70세 이후에도 연간 6%의 수익률로 성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한 게 뭐냐면,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TDF 펀드 기억나세요? TDF 타겟 데이트 펀드로 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조금 안전자산 비중을 높인다라고 했는데, 이제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이 수익률은 이제 거의 미국 자산으로 이제 운영했을 때이긴 해요. 그리고 70세 이제 그럼 은퇴 시점이 딱 됐을 때에는 6% 정도만 나오면 되니까, 그때부터는 TIF라고 있어요. TIF. 인출식 전략을 쓰는 펀드가 있죠. 거기에다 옮겨놓고 내가 한 달에 얼마씩 받고 싶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예치된 자산은 채권과 주식을 혼합해가지고 운영하는 형태로 하시면 된다. 이런 거죠. 그러면은, 자, 40세에 120만 원. 상당히 그래도 높아요, 수치가. 근데 예를 들어서 10년을 땡길 수 있다. 그러면은 얼마가 있으면은 이거를 도달할까요? 자,
30년을 운용할 수 있죠. 30년을 운용할 수 있으니까, 30년 동안 8%가 나면은 10배가 된다는 거예요. 10배가. 자산이. 그러면은, 현재 나이 30세면 10년 안에 1억 만드는 거예요. 우리 10년 안에 1억 만드는 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30년간 연봉리 8% 이상으로 운영하면은 10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자, 60만 원씩 10년을 투자하면은 9,993만 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키 연금 있잖아요. 모키 연금 해서 60만 원짜리를 해서 10년 동안 운용하고 10년 이후에는 계속 운용만 하는 거죠. 70세까지. 그러면은 60세까지 1억 만들어지는 거고 60세 이후에 계속 운용을 했더니 40세까지 이제 10년을 납입해서 60만 원씩 내서 1억을 만들었고 40세부터 70세까지 운용했더니 이제 30년간 운용했더니 9억 9,300만 원이 되더라. 그리고 인출을 매년 4천만 원 하더라도 원금을 거의 지킬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 이 두 표를 딱 봤을 때 두 개 다 보여주는 거예요. 30세 정도 됐거나 예를 들면 35세예요. 그럼 이 두 표를 보여줬을 때 너가 지금 10년을 땡기면은 너는 절반의 가격으로 너는 은퇴 준비가 가능하다. 40세는 그러면 우울하잖아요. 50세 사람을 보여주면 되겠죠. 50세 사람을. 네. 근데 50세는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 근데 이제 그런 불가능인데 그래도 너는 지금은 가능해. 이거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충분히 한다는 거. 제가 봤을 때. 보세요. 지난달에 제가 이제 그 상속종신 클로징을 할 때 사실은 가장 큰 클로징 요인은 다음 달에 보험료가 많이 오릅니다. 그거였어요. 왜 오르냐? 이제 예정률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삼성생명도 비용을 저렴하게 만든 상속종신이 있었지만 거기도 10% 정도 올리고 우리도 삼성생명보다는 저렴하지만 비슷한 수준을 맞춰야 되니까 대략 20% 정도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근데 총 납입액 기준으로 3억 내고 5억 보장 받을 거 이제는 3억이 아니라 3억 6천을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6천만 원 세이브가 되는 부분이니까 좀 더 클로징이 잘 됐어요. 근데 실제로 그럼 제가 1월 다 돼서 설계를 해봤더니 더 오른 거예요. 20%가. 네. 원래는 월납 한 220만 원만 내도 되는 게 지금 270만 원 정도로 설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230만 원 내면 됐던 게 290만 원 정도로 이제 내야 되는 상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캡처해서 다 보내드렸어요. 이만큼 진짜 올랐습니다. 왜냐면 하도 보험사 회사들 오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이제 그런 얘기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뒤에가 시간이 지나서 더 많은 돈을 내야 된다는 거를 사람들이 알았을 때는 좀 당겨서 하더라. 임상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재무 설계 프로세스 요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데 뭐 이거는 뭐 전통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상담해서 어떤 과정으로 그럼 재무 설계 프로세스를 이제 하나 이제 이건데요. 첫 번째 단계는 이제 현금 흐름 파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고객들 만났을 때 얼마 버세요? 그 다음에 저기 월급만 있으세요? 다른 소득 이런 거 잘 안 물어보잖아요, 솔직히. 근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중에 고객님은 어떤 소득이 있으세요? 이제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고객님은 이제 고정 지출이 있으실 거고 변동 지출이 있으실 건데 두 개를 다 빼고 저축 가능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되시나요? 이런 것들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저축을 이미 많이 해요. 그러면은 지출에 대해서 사실 할 얘기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냥 그건 넘어가요. 그런데 그 저축에 대해서만 어떻게 그러면 핸들링 해줄지만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처럼 얘기한 것처럼 월급이 적지 않은데 지출이 너무 많아서 실제로 저축이 너무 적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만났을 때는
지출이 왜 많은지를 분석할 필요는 있는 거죠. 고정 지출이 많은 건지, 카드값 같은 변동 지출이 많은 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는 거죠. 근데 나열식으로 다 쓴다 그래서 그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쓰고 뭐 하는 과정도 중요한데, 우리는 또 빠른 상담 이후에 빠른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하염없이 그런 것만 하고 있으면 사실 결과가 안 나와. 그래서 그 키포인트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 사람의 원인이 뭘까? 이런 것들은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대략적인 기준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고객들에게. 기준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300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생활비를 대략 60% 쓰는 게 맞죠.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미래에 써야 되는 자금들이 엄청 많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대다수라면 이게 기준이다라는, 너 이 기준에 최대한 맞춰야 돼라는 거를 알려줄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생활비가 60%면 대략 180만 원 되겠죠. 그리고 보험료가 10% 정도는 합리적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 보험료 10%라는 거는 30만 원에 대해서 실손보험, 건강보험, 종신보험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을 하는 거. 사망에 대한 리스크도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다음 단기자산 10%. 단기자산은 펀드나 CMA, 채권, 적금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중기자산은 네, 똑같이 10%인데 ISA, 변액적립보험, ETF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장기자산은 IRP, 연금저축, 비과세연금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대략 하면은 300만 원 되는데 이게 이렇게 보면은 막 크지 않잖아요, 다. 근데 여기 유동성 확보, 그다음에 목적 자금 확보, 은퇴 자금 설계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형태의 구성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고객님 어떠세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많은 반성을 하지 않을까. 네. 안 돼 있잖아요, 본인들은. 그럼 이 안에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이 또 뭐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시는데, 사실 이 현금 흐름 파악이 굉장히 중요해요. 고객들하고 상담을 할 때. 그래서 전체 상담의 한 3, 40% 이상의 비중으로 이 현금 흐름 파악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재무 상태표를 점검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매달 들어오고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재무 상태표라고 하는 거는 너 자산이 그래서 얼마 있어? 지금까지 너 모아놓은 돈이 얼마야? 너 그래서 부채가 얼마 있어? 이거를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현금성, 이제 금융자산이 있고 비금융자산이 있죠. 금융자산은 이제 현금성 자산, 비금융자산은 부동산 자산이죠. 그리고 사용자산은 지금 현재 주거하고 있는 뭐 부동산일 수도 있고 전세일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오른쪽은 단기 부채, 중장기 부채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데, 우리가 보통 주택담보대출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그래도 긍정적인 부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 단기 부채가 많다. 뭐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뭐 신용카드 뭐 할부를 많이 끌었다든지 이제 이러면은 안 된다. 뭐 이렇게 찌르시지 않으세요? 저 최근에 좀 할부를 끊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요즘 이렇게 뱅크샐러드 보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자동차 할부금 이런 것도 사실 긍정적인 부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순자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순자산도 증가를 시키고 자산도 증가를 시키는 거예요. 순자산만 증가시키기 위해서 부채 상환만 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산이 그대로예요.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 왕창 받았어요. 저축 하나도 안 하고 한 달에 받은 월급에 막 거의 막 50%는 막 그 부채 상환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자산은 증가하지 않고 순자산만 증가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것도 자산도 늘면서 순자산이 같이 늘어야 된다. 이거를 이제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왜냐하면 그렇게 부채만 갚다 보면 운이 좋아서 부동산도 적절히 오르고 또 갈아탈 기회가 생기면은 그분은 아주 시기가 맞지만 잘하신 거지만 결과적으로. 근데 이제 부동산 계속 하락기가 이제 온다든지, 지금이 약간 그런 시기죠. 부동산 가격 안 오르고 거래가 없고 이제 이런 상황이고, 부채는 많이 받았는데 내 집값이 좀 떨어져. 이제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을 거의 모으지 않고 있으니까 당장 어떤 돈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또 대출을 일으켜야 되고 이런 상황들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자산은 여기 투자 자산과 보험 자산인 거죠. 그러니까 투자 자산은 뭐 주식이나 뭐 펀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시는 게 좋고 보험 자산은 뭐 종신보험부터 해서 뭐 연금, 뭐 퇴직연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저와 함께 채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좀 이렇게 어떤 트래킹을 통해서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자산의 변화를 한번 저랑 이렇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러면 고객들이 기대감이 좀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자산 트래킹 그걸 하고 있어요. 서비스를. 근데 이제 그럴 때 제가 이제 만날 때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점검을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산 이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고객을 만나면 예금이나 적금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러 가지 그냥 통장에 뭐 파킹 통장이라든지 뭐 청년 통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고객들 그거 너무 만족해 하면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여러분들이 그동안 7주 동안 6주 동안 이제 배웠던 내용들을 섞어서 얘기하면서 나스닥에 투자를 왜 해야 되고 막 이런 저런 얘기들을 해서 너 20억을 너가 못 벌어 결국에는. 근데 너가 써야 되는 돈 훨씬 많아. 그거를 저축으로는 절대 못 한다. 이거를 이제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동의가 되면 이 자금을 옮길 텐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예금에 있는 적금에 있는 이 자산을 주식이나 펀드 변액 일시납으로 이동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는 컨설팅의 어떤 절차인데, 고객들은 적금을 하고 예금이 있고 하면은 룸이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아무런 진행이 안 돼요. 사실 공간을 만들어 줘야지만, 공간이 있어야 우리가 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공간을 만드는 방법이 안전자산을 투자자산을 다 돌리는 거예요. 그럼 돌리는 과정이 우리가 이제 변액보험으로 예를 들면 1,000만 원 이상 이제 된다 그러면 변액보험 일시납으로 이체를 이제 신계약으로 그냥 받으면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어정쩡한 금액이다. 500만 원, 300만 원, 700만 원 이런 정도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펀드로 많이 이전을 시켜요. ISA 계좌라든지. 이제 이렇게 되면은 룸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룸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시 해주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상담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제안을 하냐. 근데 이게 엄청 많아요. 우리가 그동안 배운 내용들이 6주 동안 배운 내용들. 처음에 제가 이거를 1주차에도 보여줬거든요. 여러분들에게. 1주차에 보여줬을 때 아무것도 안 들어왔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예. 들어오시나요? 예. 그래서 뭐 ISA라든지 해외 ETF, 뭐 주식, 그 다음에 세제 적격연금, 비적격연금, IRP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큰 틀에서 제가 저희들이 다룰 수 있는 어떤 금융상품들을 가지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저도 이거 기반으로 해요. 근데 이거를 제가 만드는 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네, 몇 년이 걸렸어요. 이 표 하나 만드는. 왜냐하면 이렇게 머릿속에 있잖아요. 머릿속에 있지만 어떤 포맷을 가지고 고객들한테 이게 적절하게 내가 제안한 이 제안이 리즈너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뭘 해야 괜찮을까 해서 이제 오랫동안 고민하고 만든 표예요. 이걸 했더니 나도 좋고 고객도 좋고 이런 결과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30세 남자의 포트폴리오 예시를 보게 되면, 자, 아까 이제 연장선에서 이제 좀 한 거예요. 300만 원을 받고 이제 대략 한 100만 원 정도에서 뭐 120 정도를 이제 뭔가 포트폴리오를 세울 수가 있는 사람인 거죠. 이런 같은 경우에는 딱 그 원칙대로 이제 한 거죠. 원칙대로. 그래서 실비 5만 원, 우리 원보험 12만 원, 실속종신 제가 실제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주계약 1억에 정기투자 1억 넣었더니 12만 6천 원, 20년 납으로 나오더라. 그러면은 딱 한 29만 6천 원 정도로
이렇게 건강, 그 다음에 실비, 종신 딱 세팅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보면은 단기 자금은 적립펀드에 미국 위주의 펀드로 30만 원, 그 다음에 7년 납으로 케어 마이 드림.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안정성을 갖춘 플랜도 있고, 그 다음에 10년 납으로 변액연금, 모키연금이죠. 30만 원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렇게 제안했어요. 그럼 고객이 만족했다라고 해서 계약 체결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몇 건의 계약이 나오는 거죠? 우리로 치면은 원보험, 시속종신, 변액연금, 케어마이드림 4건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다 건이 나와요, 보통.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는 제안을 잘 안 해요. 근데 자, 제안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많이 하는 제안이 이런 형태죠. 이런 형태. 지금 보시면은 자, 종신보험이 빠졌어요, 여기서는. 그리고 원보험 12만 원 동일하죠. 4세대 실손 동일한데 위에가 바뀐 게 제가 이제 종신 안정 및 투자 장기 자산에 패밀리 케어를 넣고 주계약 1억에 올페이 100%를 넣고 29만 3,567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장기에 펀드 IRP를 넣는 거예요. 비과세 세제 비적격 연금을 넣고 모키 적립을 25만 원 최소 비용이니까 저거 넣고 미국 위주의 펀드는 동일하게 단기 유동자산 이제 확보한 거죠. 그러면 동일하게 120인데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 어떻게 설명하냐면 얘는 종신보험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주계약 1억을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은퇴 시점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연계되는 종신보험이 좋은 보험으로 이제 해드렸으면 제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납입충에 암이나 뇌출혈 심근경색과 같은 14대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납입하려고 했던 20년치의 보험료 지금 대략 한 30만 원 정도 되니까 7,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더 좋네요 라고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라는 거죠. 얘는 종신보험, 죽었을 때만 받는 돈. 근데 얘는 당신이 살아있더라도 나중에 은퇴자금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근데 이거를 재무설계 관점에서 얘기해요. 왜냐하면 지금 30세신데 결혼 뭐 안 했다고 치면 결혼하고 자녀 낳고 대략 한 60세 정도가 되는 시점 전후로만 사망보험금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사실 그 사망보험금보다는 은퇴자금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종신보험들이 종신보험만 되는 상품도 있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형으로 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변환되는 상품이 있는데 마치 우리 스마트폰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전화기 따로 있고 카메라 따로 있고 저기 이제 MP3 따로 있고 했는데 지금은 통합된 상품들이 이제 아이폰으로 이렇게 통합되지 않냐. 그래서 그런 플랜으로 패밀리케어 종신보험은 처음에는 사망보험을 유지해 주다가 나중에 이 적립금이 원금을 넘어서면서 적립전환이 돼서 은퇴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혹시 납입 중에 중대질병에 걸리면은 진단금도 나오는 형태로 진단금이 제공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대부분 이렇게 선택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패밀리케어 많이 팔잖아요. 그럼 다 이제 이렇게 판매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몇 건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3건이죠. 이렇게 변액 정리.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 정답이 없어요. 사실 정답이 없고 여러분들이 맞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나는 그래도 종신은 종신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성비가 제일 좋은 실속종신으로 해서 설계를 하시는 게 맞고 저처럼 향후에 쓸 수 있는 자금으로 변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0년 지나면 주게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은 정기특약 넣으면 되잖아요. 또 정기특약 한 2억 정도 60세까지 유지되는 거.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기가 막히지 않나요? 네. CMP가 얼마야?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끝나고 이제 예시 몇 개만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정답이 없어요. 사실 정답이 없고 이런 재무 설계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다 본인들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이런 거에 다 적절하게 녹아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철훈이가 한번 읽어줄래? 30대 여성 A씨는 중소기업 재직 중이며 3년차 근무 중이다. 현재 급여 실수령액
300만 원이고 여행을 좋아해서 적금을 월에 100만 원씩 납입하다가 만기 후에 여행을 가곤 한다. 현재 급여 통장에는 500만 원이 있고 절대적으로 여행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한다. 이 경우 어떻게 상담할 생각인가요? 이런 경우 만나본 적 있지 않으세요? 네. 이런 분들 꽤 있어요. 자, 제가 그냥 생각한 아니에요. 근데 실제 리얼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런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저는. 그래서 보면은 매월 이제 설득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1년에 1200만 원 모아서 그럼 대부분 이제 저런 사람 유럽 여행 가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먼저 얘기한 여행지를 좀 낮춰보자. 근데 일단 요걸 설득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너가 지금처럼 이렇게 다니다 보면 50세, 60세는 못 다닌다. 돈 다 써가지고. 그럼 그때도 좀 가고 싶지 않냐. 그래서 미래에 갈 거를 지금 좀 세이브 해보자. 이런 식으로 좀 설득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월 30만 원으로 360 정도만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여행 경비를 한번 써보자. 그리고 현재 있는 500만 원을 ISA로 한번 옮겨보자. 그래서 자산 운용이라는 걸 한번 해보고 보장성 보험료 그래도 최소 10만 원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장을 안 좋아해 저런 사람들은. 근데 그래도 남들 다 있는 거 너 여행 가서 다칠 수도 있고 뭐 수술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래도 10만 원 있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정도로 이제 설득을 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단기 변액 펀드 이제 이건 여행 경비죠. 중기 변액보험, 목돈 마련, 장기는 패밀리 종신보험, 사망이라든지 장기 자산 확보에 대해서 한번 구성을 해보면 어떠냐. 그러면은 그래도 얘네 두 개는 유동성이 좀 있잖아요. 얘는 뭐 6개월만 지나도 충분히 성과가 괜찮을 거고 요즘에 이제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정도만 지나도 충분히 괜찮아요. 그리고 패밀리 종신은 어쨌든 10년 정도를 이제 보고 납입을 해야겠죠, 최소한. 그래서 이런 형태로 좀 설득하는, 그러니까 이게 아이디어거든, 결국에는. 내가 어떤 상황을 딱 들었을 때, 나 어떻게 얘를, 상담하고 제안하고 싶다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있어야지만 그 방향대로 여러분들이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내용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을 주로 이제 만났을 경우인 거고, 반대의 경우를 만나게 돼도 사실은 여러분들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 어떤 경우냐면, 자, 이런 거죠. 혜림이 한번 읽어줄래? 대기업에 재직 중인 40대 남성 B씨는 결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어떤 부부가 저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뭔가를 하고 싶은데 좀 재무 설계 좀 해주세요. 이럴 수 있거든요. 대기업 2명 다니면 다 1억 넘어가요. 그런 경우에 저기 캐마종 400 하시죠.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400만 원 정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400, 500 막 이렇게 되면은 그것도 멘붕이에요. 처음 이제 신입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 보장성 보험을 어느 정도 이제 깔고는 가야겠죠.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남편 거 한 20만 원, 배우자 거 한 15만 원 정도, 35만 원 정도 하고 이제 장기로 먼저 얘기를 하면 종신보험 하나하나 하면서 이제 은퇴자금이 가능한 플랜들을 이제 30만 원씩은 설계를 하겠죠. 그리고 그 세액공제를 위해서 IRP를 한 50만 원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하고 모키랑 ISA를 각각 나눠서 한 50, 50을 할 것 같고요. 나머지는 펀드에 일단은 단기 자금을 모아주는 게 고객들한테 가장 만족감을 먼저 주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자금이 커지면은 중기나 장기로 내려오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지금 보면은 한 25회차 유지율이 93% 정도 돼요. 제가. 그러니까 계약이 체결이 되면 거의 뭐 실효나 해지가 없어요. 그 이유는 이제 크게 욕심내지 않는다. 일반 직장인들은 그 상황에 맞게끔 최대한 단기 자금, 눈에 보이는 자금을 크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6개월, 1년 지나서 저를 만나면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믿어요. 그때부터는. 그러면 좀 더 하실래요? 하면 그때부터는 다 예스인 거죠.
그래서 그 정도의 신뢰를 만들어 드리기 위한 거는 단기 자금들의 펀드 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구성합니다. 그러면 대략 30%, 27%, 43% 정도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질문 있으세요? 일반 펀드면 네. 어디에? 저는 이제 NH투자증권에 소속이 돼 있으니까 증권사에 있는 펀드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재무 설계를 하기를 원하시면은 그 펀드 투자 상담사는 꼭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좀 펀드 정도 핸들링 할 수 있어야 돈은 별로 안 되거든요. 근데 돈은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관리 목적에서는 좀 필요하다. 예.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7강이 이제 다 끝났고 처음에 저희가 이제 그 개괄적인 어떤 부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상품들, 변액보험, 그 다음에 뭐 주식 투자 이제 이런 부분들 다 배웠는데 나름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컨텐츠를 제가 좀 뽑아가지고 만들었거든요. 이 자료도 제가 한 3일 만든 거예요. 또 이번 주에 월화수 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간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고 이런 부분 관련돼서 또 필요한 내용들이 있고 하면은 언제든지 그냥 편하게 와서 물어보시면 제가 내용은 답변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주 동안 많이 고생하셨고 하여튼간 또 다음에 뭐 또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들 도움되는 내용들 많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